안녕하세요. 오늘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빅토르 유고의 레미제라블을 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무덥습니다. 매미 소리가 너무도 우렁차서 녹화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더위 잘 견디고 계시는지요? 책을 읽기도 힘겨울 정도로 덥습니다. 에어컨에 익숙하지 않은 몸이어서 그런지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더 몸이 힘들어하네요. 아무튼 이 무더위 때문에 의식마저도 희미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자, 레미제라블 세 번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부 전반부를 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실질적으로 1789년 5월에 시작해서 1799년 11월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통해서 제1통령이 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됩니다. 약 10년 넘게 걸렸죠. 그 이후는 이제 나폴레옹의 이른바 원정전쟁을 포함해서 황제 즉위, 원정전쟁, 그리고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 그리고 몰락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를 포함해서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1830년 7월 혁명과 1848년 2월 혁명, 그리고 1871년 파리 코뮌에 이어지는 약 100여 년에 가까운 시기를 프랑스 혁명의 기간으로 잡는 학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도 많은 시위와 혁명들이 있었죠. 우리는 이 나폴레옹의 이 몰락까지 일단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3부, 4부, 5부를 읽어가면서 1932년, 33년의 혁명까지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1793년 4월 6일 무시무시한 공안위원회가 발족합니다. 자코뱅 독재가 시작되죠. 그리고 1793년 7월 12일에 툴롱, 남부 프랑스의 아주 중요한 항구죠. 툴롱에서 영국을 등에 업은 왕당파의 반란이 발생합니다. 이 반란을 진압한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24살이었죠. 왕당파 반란을 진압함으로써 나폴레옹은 일약 성공 가도에 들어서게 됩니다. 1793년 10월 16일에 마리 앙뚜아네트를 처형하고요. 그리고 94년 7월 27일 저 유명한 테르미도르의 반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은 1795년 10월 5일에 있었던 방데미에르 반란입니다. 이 역시 왕당파들의 반란이었는데 나폴레옹이 가혹하게 진압을 하죠. 이 나폴레옹 전기를 드라마로 만든 이 작품들을 보면은 이 얘기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1796년 3월 11일에 나폴레옹의 이탈리아 원정이 시작되고요. 5월 19일에 이집트 원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99년에 혼자 빠져나와서 파리에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이른바 브리메르 18일 안개달의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1통령이 돼서 통령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1804년 5월 18일에 나폴레옹이 황제 즉위합니다. 제정의 시작이죠. 왕정을 무너뜨리고 부르봉 왕정을 무너뜨리고 제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투가 벌어지죠. 1814년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패배한 후 엘바 섬으로 유배당했던 나폴레옹이 1815년 3월인가요? 파리에 무혈 입성하죠.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군인들을 모집해서 워털루 전투에 나섭니다. 이 웰링턴이 지휘하는 연합군과의 대결에서 패합니다. 6월 18일 하루 동안 벌어졌던 전투입니다. 많은 전쟁사학자들은 이 전투에 미심쩍은 점이 참 많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역시 예전과는 다르게 지휘 자체가 예리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만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워털루 전투가 2부 전반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리고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나폴레옹은 1815년 10월 세인트 헬레나에 도착해서 고난에 찬 유배 생활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1821년 5월 5일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 앙골라 해안에서 2800km 떨어져 있는 망망고도였다고 하죠.
이곳에서 회고록을 쓰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나이 나폴레옹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죽고 난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잃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른바 왕당파의 대결하는 보나파르트파가 큰 흐름을 이루고 있죠. 포슐루방이나 장발장도 바로 보나파르트파였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어떻게 민중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지 잘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폴레옹이 황제에 취임하면서부터 혁명을 배반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습니다. 베토벤은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자신이 작곡했던 보나파르트란 제목의 곡, 우리 영웅으로 알려져 있죠. 이 곡을 찢어버렸다고 하죠. 서명을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배신감을 느낀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많은 민중들의 가슴 속에는 역시 왕정을 무너뜨린 혁명아로서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당한 후 부르봉 왕조가 복귀하죠. 이른바 왕정 복구입니다. 루이 16세의 동생인 루이 18세가 왕이 되죠. 대단히 뚱뚱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석판화의 만평을 보면은 아주 뚱뚱한 괴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830년 7월 혁명으로 부르봉 왕정이 무너지고 오를레앙 대공이 루이 필립으로 다시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 얘기는 또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레미제라블의 2부 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관계도 조금 익숙해졌죠? 2부 전반부의 주요 인물은 장발장과 테나르디에,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포슐루방, 이 삐빅스 수도원의 정원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죠. 기억하시죠? 포슐루방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장발장이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으로 있을 때 자베르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레 밑에 깔린 포슐루방을 구해준 적이 있었죠. 포슐루방에게 장발장은 생명의 은인이었던 셈입니다. 네, 개요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워털루 전투에 대한 역사 평론이 길게 이어집니다. 약 90쪽 분량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워털루 전투에 관한 이 파트만 독립적으로 사람들에게 읽히기도 합니다. 이 워털루 전투에 대한 탁월한 관점을 제시하는 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점이 레미제라블의 본궤도로 들어서는데 고빗길입니다. 이 워털루 전투에서 레미제라블 읽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지리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뒤에서 소개해드리겠지만은 워털루라는 뛰어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워털루 전투에 대한 역사 평론적인 글은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의 에필로그 2를 생각나게 하기도 합니다. 전투가 끝난 후, 워털루 전투가 끝난 후 시체 사이를 돌아다니며 약탈을 하던 종군 행상 테나르디에는 우연히 살아있는 퐁메르시를 구조합니다. 퐁메르시, 마리우스의 아버지죠. 이 테나르디에라는 인물 주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악당 정도로만 아는데 사실은 복잡다단한 인물이죠. 혁명을 틈타서 또는 혁명 전쟁을 틈타서 자신의 이익을 노리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인물입니다. 이 워털루 전투에서도 종군 행상으로 물건을 팔기도 하면서 전투가 끝나고 난 뒤에는 시체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금팔찌나 지갑 등을 훔치는 일을 합니다. 이 약탈에 대한 작가의 통렬한 비판을 여실하게 읽을 수 있죠. 장발장은 50만 프랑을 인출해 몽페르페이유 근처 숲에 파묻습니다. 이 50만 프랑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50만 프랑이 없이 장발장의 이 도주는 아마 불가능했겠죠. 그리고 코제트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을 겁니다. 근대 소설에서는 돈의 행방, 돈의 길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인물의 행동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체포된 장발장은 이 몽페르메유로 가던 길에 체포되죠. 장발장은 사형 선고를 받고
툴론 감옥에 갇힙니다. 툴론 나오죠. 그리고 몇 달 후, 약 4개월 후죠. 수리를 위해 정박한 오리옹호의 선원을 구조하고 바닷속으로 사라집니다. 탈주의 명인이죠. 1823년 크리스마스 이브, 변장한 장발장이 테나르디에의 워털루 중사의 여관을 찾아오죠. 이곳에서 6살 우리의 코제트는 학대와 노동에 시달립니다. 아동 학대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발장은 1,500프랑을 지불하고 코제트와 함께 여관을 떠납니다. 이 1,500프랑은 테나르디에가 빚진 액수죠. 더 많은 돈을 원하지만은 팡틴이 남긴 문서를 보여준 후 1,500프랑만 지불하고 여관을 떠나죠. 결국 이제는 세상을 떠난 팡틴과 약속을 지킨 셈입니다. 장발장과 코제트는 황폐한 고르보 저택으로 숨어듭니다. 이 빅토르 유고의 파리에 대한 묘사, 자신이 망명을 떠나기 전 1820년대, 30년대 파리에 대한 묘사는 아주 훌륭한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 고르보 저택이 있는 이 동네에 관한 생생한 기술들은 프랑스 19세기 파리 도시사를 연구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텍스트 또는 자료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장발장은 코제트를 보호하고 코제트는 장발장을 강하게 해줍니다. 그는 코제트의 기둥이었으며 어린 코제트는 그의 지팡이였다고 얘기를 하네요. 사랑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자벨의 추적은 이곳까지 미치고 장발장과 코제트는 또 숨을 곳을 찾아 떠납니다. 여기까지가 제2부 전반부의 개요입니다. 제2부의 핵심은 뭐니 해도 워털루 전투가 되겠죠. 그리고 많은 독자들에게는 이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학대당하는 코제트의 그 고통스러운 삶이 깊은 인상을 남겼을 줄 압니다. 물 길러가는 코제트, 그리고 숲속에서 코제트의 그 물통을 들어주는 장발장, 그리고 장발장이 사준 인형, 그 인형에 코제트는 카트린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우리 코제트는 이 인형을 꼭 안고 다닙니다. 어디를 가든 말이죠. 이런 그 이야기의 흥미를 극대화하는 지점들도 있지만, 그리고 이런 지점들이 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죠. 다른 면에서는 빅토르 유고의 그 사상이 잘 드러나는 부분들도 우리는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워털루 전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 파리라는 그 도시에 대한 생생한 그 묘사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 마리우스를 등에 업고 파리 하수구를 통과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점까지 가야 됩니다. 파리 하수구에 대한 그 묘사는 아주 뭐랄까요? 귀중한 그 보고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부 후반부에 보듯이 그 수도원에 대한 묘사도 탁월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성찰을 볼 수 있는 일종의 에세이 형식의 글도 우리는 꼼꼼히 읽어낼 수 있어야죠. 그래야 레 미제라블을 제대로 읽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장발장과 코제트, 마리우스의 얘기만 알아서는 곤란하죠. 그런 얘기들은 레 미제라블 동화 버전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워털루 전투와 나폴레옹의 몰락입니다. 군데군데 한번 볼까요? 1815년 6월 17일에서 18일에 걸쳐 밤에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유럽의 미래는 달라졌을 것이다. 비가 몇 방울 많았느냐 적었느냐 하는 것이 나폴레옹의 운명을 좌우했다. 이 전쟁이 우연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이 논리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것이죠. 빅토르 유고 역시 워털루 전투를 얘기하면서 우연적인 요소가 전쟁의 승패에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폴레옹은 상당히 오만했다고 합니다. 이 각계격파를 통해서 얼마든지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상한 그 전술상의 오류를 반복합니다. 프로이센군을
추적하러 그루시 장군을 보내죠. 근데 그루시 장군은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대신에 프로이센군은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와서 웰링턴과 결합하죠. 블리혀 장군이었죠. 프로이센 장군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폴레옹은 오만한 태도로 운명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 네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오만함이 워털루 전투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보나파르트가 워털루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미 19세기 법칙에 없었었다. 나폴레옹이 더 끼어들 여지 없는 생소한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불운의 싹은 오래전부터 움트고 있었다. 이 거대한 인물도 쓰러질 때가 왔던 것이다. 나폴레옹은 시대를 뛰어넘어 고발되었으며 그의 몰락은 예정되어 있었다. 그는 신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던 것이다. 워털루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세계의 방향 전환이었다. 라고 빅토리고는 워털루 전투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워털루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세계의 방향 전환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나파르트의 이 패배는 필연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 역사의 법칙성을 이렇게 읽어내는 것일까요? 이에 덧붙여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워털루, 그것은 19세기 돌적이다. 그 위인의 소멸은 위대한 세기가 도래하기 위해 필요했다. 나폴레옹의 소멸은 위대한 세기, 19세기가 도래하기 위해 필요했다는 것이죠. 혁명의 새로운 전개를 염두에 둔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소설의 후반부까지 이르러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종군 행상 또는 약탈자 테나르디에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테나르디에는 혁명을 틈타서 자신의 이익을 노린 그런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네, 이 소설의 표현을 빌자면은 자유주의자였고요. 혁명파였습니다. 그런데 혁명의 언저리를 어슬렁거리면서 자신이 얻을 그 이익이 무엇인지를 계산하느라 여념이 없었죠. 자신의 그 술집 이름을 워털루 중사의 여관이라고 붙이지 않았습니까? 혁명의 언저리에서 어슬렁거리던 자가 혁명의 영웅으로 둔갑하는 형국이죠. 이 혁명을 팔아먹는 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민주화 시위를 팔아먹는 자들도 많이 있죠. 너무나 쉽게 무임승차를 하고서는 자신이 그 혁명에 또는 그 시위의 한복판에 있었노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부조리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죠. 이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테나르디에라는 점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장발장과 마리우스와 코제트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런 테나르디에 같은 악인들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악인을 통해서 그 시대사의 이면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하죠. 자, 볼까요? 시체 더미를 뒤지면서 자신이 약탈할 것, 훔칠 것을 찾는 모습입니다. 그는 다시금 몸을 웅크리고 시체 더미를 파헤쳐 걸리적거리는 것을 치우고 그 손을 붙잡아 팔을 움켜쥐고 머리를 축혀들고 몸을 끄집어내어 얼마 뒤에는 죽은 것 같은, 아니 정신을 잃은 건지도 모르는 한 사나이를 골짜기 길 가장자리 어둠 속으로 끌어내고 있었다. 그는 흉갑 기병으로 장교였으며 상당한 계급인 듯 했다. 바로 퐁메르시, 마리우스의 아버지죠. 커다란 금빛 견장이 갑옷 밑으로 드러나 보였다. 그 장교에게는 이미 철모가 없었다. 심한 칼자국이 얼굴에 나 있으며 온통 피투성이었다. 그 밖에 팔다리는 부러진 데가 없는 모양이며 요행이도, 이런 경우에도 요행이란 말을 쓸 수 있다면 많은 시체들이 그 위에 아치 모양으로 서로 떠받치고 있어 이 장교는 밟혀 죽지 않은 것이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다. 갑옷 위에 레지옹 도네르 은십자 훈장을 달고 있었다. 어슬렁거리던 사나이는 십자 훈장을 떼내어 외투 밑에 감춰진 포켓 속에 집어넣었다. 그런 뒤 장교의 가슴께를 더듬어 시계가 만져지자 그것을 빼냈다. 조끼에서 찾아낸 지갑도 포켓에 집어넣었다. 영락없는 하이에나죠. 네, 그런데 뽕메르시는 자신의 아들에게 워털루 전투가 끝난 뒤 죽을 뻔한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있노라며 은혜를 꼭 갚으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저 뒤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대포 한 발의 가격입니다. 지중해 함대 소속이었던 오리옹호가 수리를 위해서 툴롱항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그리고 이 배에 있던 선원을 구하고 이 나폴레옹은 탈출을 하죠. 툴롱에 탈출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고요. 지중해 함대 소속 오리옹호에서 쏜 22발의 예포를 두고 빅토르 휴고는 이런 생각을 이어갑니다. 예포에는 군주에 대한 예의, 군대의 의례, 떠들썩한 의례의 교환, 예식의 신호, 항구와 포대의 의식, 딸마다 요새와 구담에서 맞는 일출과 일몰, 항구의 열림과 닫힘 같은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 문명사에는 곳곳에서 어떤 사람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24시간마다 15만 발이나 되는 대포를 쓸데없이 쏘아 올리고 있다. 한 방에 6프랑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90만 프랑, 1년이면 3억 프랑이 연기로 사라져버리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것쯤은 아주 하찮은 예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에도 다른 한편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반전주의자 빅토르 휴고의 면모를 볼 수가 있겠네요. 모기업자들이 들으면 불쾌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굳이 덧붙일 필요도 없겠습니다만은 이 모기에 쓰이는 돈의 100분의 1만 아끼면은 아프리카에서 굶주리는 사람들, 전 세계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다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참 인간이 이상한 존재입니다. 이걸 탐욕만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 궁금해요. 왜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하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서야 자신의 욕망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아니고 정말 모르겠습니다. 인간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1830년은 1823년에 싹 텄다라고 얘기하는데 1820년에 23년에 스페인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스페인 반란이라고 얘기하는데 레 미제라블에서는 스페인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1808년에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점령했었죠. 그러다가 자신의 형제인가요?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스페인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다가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는데 1820년에 자유주의자들, 공화파들이죠. 공화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이제는 왕정 복구한 프랑스죠. 부르봉 왕조에서는 루이 18세의 명에 따라 스페인의 왕정주의자들과 연합해서 이런 공화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을 진압하죠. 이걸 두고 빅토르 휴고는 신랄한 비판을 퍼붓습니다. 이 혁명 정신을 유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지점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유럽의 역사와 프랑스 혁명의 관련성을 읽을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죠. 이 레 미제라블을 읽는다는 건 18세기 말 19세기 초중반 유럽의 역사를 읽는 것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인물들의 관계만 봐서는 보이지 않는 지점이기도 하죠. 자, 볼까요? 이 전쟁에서, 스페인 전쟁입니다. 민주주의의 아들인 프랑스 병사는 남에게 멍해를 지울 목적으로 싸워야 했다. 끔찍스러운 모순이다. 프랑스는 여러 나라 민중의 영혼을 눈뜨게 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지 영혼을 질식시키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다. 이 빅토르 휴고가 보나파르트파, 공화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프랑스 혁명 정신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1792년 이후에 일어난 유럽의 모든 혁명, 프랑스 혁명이다. 자유의 빛의 근원은 프랑스이다. 이것은 태양처럼 명확한 사실이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자는 장님이다. 라고 보나파르트가 말하지 않았던가. 부르봉 왕가 사람들에게 1823년의 전쟁은 치명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전쟁을 성공한 것처럼 생각했다. 하나의 사상을 짓밟고 죽이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몰랐던 것이다. 1830년은 1823년에 싹 텄다. 즉 1830년의 7월 혁명은 이미 1823년에 싹을 틔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스페인 전쟁에서 프랑스 군대가 스페인의 자유주의자를 짓밟았다는 것, 이건 프랑스의 정신, 프랑스 혁명 정신을 짓밟았다는 뜻이겠죠. 이것은 결국
부르옹 왕조의 몰락을 앞당겼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참 재밌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학대당하는 아이 코제트입니다. 요즘도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학대당하는 코제트를 보면은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깊이 있게 읽을 필요가 있죠. 단순히 동화에서 계모에게 고통받는 팥쥐형의 하나로 치부해버릴 게 아니고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아이를 가혹한 노동으로 내모는 이런 테나르디의 부부의 행태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사 노동을 도맡아 해야 되고요. 이 물깃는 노동에서 자유롭지가 않죠. 그리고 가차없는 그 폭력을 어린아이에게 행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딸은 공주처럼 대하면서 코제트는 그야말로 짐승처럼 대하죠. 이 차별을 어떻게 어린 영혼이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코제트를 바라보는 장발장의 시선을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공포심은 아이의 온몸에 배어 있었다. 말하자면 아이는 공포심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았다. 공포심으로 말미암아 아이는 두 팔꿈치를 허리에 대고 발꿈치는 스커트 밑으로 밀어넣어 되도록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끔 오그러뜨리고 죽지 않을 만큼의 숨밖에 쉬지 않았다. 그러한 공포심은 이렇듯 아이의 몸에 밴 습관이 되어버려 더욱 심해져 갈 뿐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아이의 눈동자 저 밑바닥에는 언제나 놀란 듯한 흔적이 있고 공포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 공포심은 너무나 강렬했으므로 코제트는 아까 돌아와서 그토록 한빡 젖어 있었는데도 몸을 말리러 불 곁으로 가려고도 하지 않고 말없이 일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노동과 정신적 학대에 시달리는 어린 영혼. 코제트는 19세기 아동 노동에 내몰렸던 그 어린아이들의 어떤 표상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의 주인공 올리버가 떠오르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고독한 늙은 탈옥수 장발장의 사랑입니다. 코제트에 대한 사랑이죠. 이 부분도 참 감동적입니다. 이 코제트를 보았을 때 장발장의 가슴에 있는 그 파도들 찬찬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볼까요? 그러한 그가 코제트를 보았을 때 그러한 얘기는 죄수로서 황폐해진 영혼을 가졌던 그를 얘기합니다. 장발장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그가 코제트를 보았을 때 코제트를 손에 넣고 데려내와 구출해냈을 때 자기의 심장이 격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속에 숨어있던 정열과 애정이 모두 눈떠 이 아이 쪽으로 날아갔다. 그는 코제트가 잠들어 있는 침대 곁으로 가서 기쁨에 몸을 떨고 있었다. 그는 마치 어머니와 같은 마음속에 어떤 열망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시작한 마음에 저 이상스러운 커다란 감동은 참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참으로 부드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싱싱하게 되살아난 가엾은 늙은 마음이요. 다만 그는 55살이고 코제트는 8살이었으므로 자기가 앞으로 일평생 품게 될 모든 사랑은 이제 무어라 말할 수 없는 하나의 빛 속으로 혼연히 녹아들어 버렸다. 흰 빛이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이다. 저 미리엘 주교는 그의 마음의 지평선에 미덕의 새벽빛을 가져다 주었고 지금 코제트는 사랑의 새벽빛을 가져다 준 것이다. 늙은 탈옥수 55살이라고 했죠. 장발장이 계산을 해보면 1768년생입니다. 1796년에 빵을 훔쳤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가고요. 그리고 19년 동안 감옥생활 끝난 후 1815년에 가석방으로 풀려나죠. 그리고 약 8년 동안 구슬 액세서리 공장을 운영하면서 부자가 되고요.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시장까지 오르죠. 그러다가 쌍마띠오 사건으로 다시 장발장이라는 고백하면서 툴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몇 달 후에 풀려나죠. 그 시점이 1823년이었습니다. 이 계산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계산을 하는 이유는
나폴레옹과 나이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이 1769년생이거든요.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 소설이 끝날 때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주 재밌습니다. 장발장과 나폴레옹은 어떻게 만나는가? 비약인가요? 글쎄요. 어찌됐든 이런 황폐한 영혼의 소유자였던 장발장에게 미리엘 주교와 더불어 이제 사랑의 빛으로 코제트가 다가온 셈이죠. 코제트는 장발장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3부에 등장하는 인물 마리우스가 들어오죠. 이 마리우스, 장발장, 코제트의 삼각관계라고 할까요? 묘한 삼각관계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남녀관계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 얘기도 미묘한 감정의 격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지점도 뒤에서, 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털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70년에 제작됐죠. 1967년에 4부작 전쟁과 평화를 만들었던 감독 기억납니까? 세르게이 본다르추크. 피에르 역할을 맡아서 열연을 하기도 했었죠. 세르게이 본다르추크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전투의 씬, 그 스펙타클이 대단합니다. 저는 왓챠에서 봤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유튜브는 화질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자막도 썩 훌륭하지가 않고요. 왓챠에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고 2부의 전반부 워털루 챕터를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워털루 전투가 끝났다고 해서 워털루 전투와 함께 나폴레옹이 몰락했고 그리고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당해서 쓸쓸하게 죽어갔다고 하지만 그러나 워털루는 민중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워털루 모자에 달린 삼색 휘장 보입니까? 이 장식이 저 휘장이라고 하나요? 이 휘장이 바르케이트에 싸우던 민중들의 가슴에 다 달리게 되죠. 자, 볼까요? 민중은 패배한 그 사나이를 신격화하고 있었다. 유럽 천지는 워털루 뒤로 캄캄해졌다. 나폴레옹이 사라짐으로써 그 어떤 거대한 것이 오랫동안 텅 비어 있었다. 기묘하게도 사람들은 자유라는 미래와 나폴레옹이라는 과거를 함께 흠모했다. 패배가 패자를 위대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쓰러진 보나파르트는 서 있는 나폴레옹보다 더 커 보였다. 네, 보나파르트 주의자들이 이제 역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흥미진진해집니다. 이제 레미제라블의 심장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레미제라블의 제2부 전반부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한 챕터 한 챕터 잘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